여러분, 오늘은 법정 스님이 오두막에서 전하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향한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목수의 손길, 달빛 아래의 고요, 흙을 밟으며 느끼는 생명의 기운. 스님의 글 속에서는 사소한 일상의 순간이 어떻게 삶의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잠시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스님과 함께 오두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와 충만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 중에 무엇이 있는가? 연말에 편지를 몇 통 받았다. 평소에는 서로가 잊은 채 소원히 지내다가도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이르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게 마련이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해마다 카드를 보내주는데 올해도 거르지 않고 더 늙기 전에 스님 만나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소라고 회포를 전해주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이 아닌가 싶다. 한 친구가 편지에 불쑥 그곳 산중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선문답처럼 물었다. 이 물음을 받고 나는 문득 옛 은자의 시가 떠올라 앞뒤 인사말 줄이고 다음에 시를 써서 회신으로 띄웠다.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산마루에 떠도는 구름. 다만 스스로 즐길 뿐. 그대에게 보내줄 수 없네. 옛날 깊은 산속에 숨어 사는 한 은자에게 그 산중에 무엇이 있기에 거기 머물러 세상에 나오지 않는가라고 친지가 물었다. 은자는 그 친지에게 답하기를 자신의 거처에는 이렇다 할 아무것도 없지만 산마루에 떠도는 무심한 구름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경치는 혼자서나 조촐히 즐길 뿐 그대에게는 보내줄 수 없노라고 말한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그 은자의 욕심을 떠난 담담하고 소탈한 삶을 엿볼 수 있다. 구름 이야기가 온 김에 한 가지 더 보태겠다. 고려 말 태고 보호 스님의 문집에 구름 덮인 산을 노래한 운산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산 위에 홭구름은 희고 산속에 시냇물은 흘러간다. 이 가운데서 내가 살고자 했더니 홭구름이 나를 위해 산모퉁이를 열어놓았네. 홭구름 속에 누워있으니 청산이 나를 보고 웃으면서 걱정 근심 다 부려놓았구려 하네. 나도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산이여 그대는 내가 온 연유를 아는가. 내 평생 잠이 모자라. 이 물과 바위로 잠자리 삼았노라. 청산은 나를 보고 웃으면서 말하네. 왜 빨리 돌아와 내벗되지 않았는가. 그대 푸른 산 사랑하거든. 덩굴풀 속에서 편히 쉬게나. 옛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쫓기지 않고 이런 운치와 풍류를 지니고 넉넉하게 살 줄을 알았다. 자신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알고서 그 품에 안겨 동화될 수 있었다. 세상살이에 달아지고 지치게 되면 산에 들어가 숲속에서 쉬면서 자기 자신의 자취를 되돌아보곤 했다. 어느새 묵은 해가 기울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가 바뀌면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한 해가 보태지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해가 줄어든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가? 보태지는 쪽인가? 줄어드는 쪽인가? 그러나 보태지고 줄어드는 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육신의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한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신답게 살아간다. 삶은 끝없는 변화이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과 세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수시로 변해가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의 숨결도 흐르는 강물처럼 낡은 것과 새 것이 잇따르고 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표도 지향도 없이 어디론지 끝없이 표류하고 만다.
덧없는 세월 속에서 의미 없는 삶으로 막을 내린다면 우리 인간사가 너무도 허무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대에 이르러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은 그 중심을 잃은 채 휘청거리고 있다. 당당한 인간으로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인간들 스스로가 그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의 고리가 튼튼하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를 물을 것 없이 조화와 균형이 곧 건강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는 그 조화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의 가슴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삭막해서 생명의 싹이 움틀 여지가 없다는 소리다.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랑도 다정한 눈빛도 정겨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그 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문명은 머리만을 믿고 그 머리의 회전만을 과신한 나머지 가슴을 잃어가고 있다. 중심에서 벗어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슴이 식어버린 문명은 그 자체가 크게 병든 것이다. 비인간적인 이런 수렁에서 헤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따뜻한 가슴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물질의 더미에 한눈 파느라고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가꾸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만이 우리를 사람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 따뜻한 가슴은 어디서 오는가? 따뜻한 가슴은 저절로 움트지 않는다.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물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새벽 달빛 아래서 예불을 마치고 뜰에 나가 새벽달을 바라보았다. 중천에 떠있는 연려들의 다리 둘레에 무수한 별들을 거느리고 있다. 잎이 져버린 돌배나무 그림자가 수묵으로 그린 그림처럼 뜰가에 번진다. 달빛이 그려놓은 그림이라 나뭇가지들이 실체보다도 부드럽고 푸근하다. 밤새 개울물 소리에 씻겨 투명해진 새벽달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화집에서 본 심전 안중식의 성재수 간도가 연상되었다. 소리가 나무 사이에서 난다는 그림인데 표현을 달리하자면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숲속에 사는 한 사내가 달빛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살인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찾아오는 이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치면서 그의 머리카락과 나뭇잎이 심하게 나부끼고 있는 풍경이다. 어쩌면 그는 방 안에서 바람 소리를 듣다가 밖에 누가 오는 듯한 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나와본 것인지도 모른다. 중천에 떠있는 새벽달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그림이다. 새벽달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만나보기 어렵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은혜다. 이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고 흐르면서 변화한다. 한 곳에 정지된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해와 달이 그렇고 별자리도 늘 변한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늘 살아 움직이고 있다. 무상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다. 이게 우주의 실상이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생명이 깃들이고 이런 변화의 흐름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와 삶의 묘미가 전개된다. 만약 변함이 없이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숨이 멎은 죽음이다.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변하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봄이 가고 또 오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와 같이 순환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호흡이며 율동이다. 그러니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는 세월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주의 호흡과 같은 자연스런 움직임과 흐름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고 막으려는데 큰 병통이 있는 것 같다. 불경기로 인해 세상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돈이 잘 안 돌아가는 현상이다. 물건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상업이나 생산 활동에 활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돈줄이 막혀 그 힘으로 움직이던 경제 활동이 멈추어 선 것이다. 비전문가의 처지에서 주제넘는 참견 같지만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일이니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세상일은 여러 가지 현상이 얽히고 설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관되어 있다. 경제 현상도 경제 자체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현상과 서로 맞물려 있다. 경제의 주체는 재화가 아니라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경제 정책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우주의 흐름을 모르고 눈앞 일만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려고만 하니 오늘 같은 파국을 가져올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 사회의 모든 현상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 전체적으로 활기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신한국 신경제를 내세운 집권 세력들이 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는 명분 아래 생명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데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 이도 또한 이 땅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전기가 될 것이다. 돈이란 우리들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으로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떳떳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돈을 수량적인 단위로만 보지 말고 좋은 일과 좋은 생각에 따라다니는 우주의 흐름, 즉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런 흐름의 오묘한 도리를 이해한다면 그 흐름을 받아들일 자세와 그것을 값있게 활용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하라는 것도 이 에너지의 흐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흐름이 멈추어 한 곳에 고이게 되면 부패한다. 이것은 우주 생명의 원리다.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어느 한 곳에만 얽매여 갇혀 있게 되면 그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은 없다. 그래서 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물은 밤낮 없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살고 남들도 살린다. 새벽 달빛 아래서 흐름에 귀 기울이다. 장작 벼늘을 바라보며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땔감을 마련했다. 한여름의 땔감이라니 듣기만 해도 덥게 여길지 모르지만 궁벽한 곳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다. 오두막에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일꾼이 지난 봄에 일을 하러 올라왔을 때 땔감이 다 되어 간다는 말을 했더니 며칠 전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나무를 실어다 놓았다. 어디서 구했는지 땔감으로는 가장 불담이 좋은 참나무다. 어제 오늘 통나무를 난로와 아궁이에 지피기 좋도록 톱으로 잘라 함께 벼늘을 쌓았다. 제재소에서 피죽만 한 차 더 실어다 놓으면 두어 해 땔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운동 삼아 그때그때 통장작을 도끼로 패서 쓰면 될 것이다.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 아궁이에 나무를 지필 일이 거의 사라져 뗄나무에 대한 기억과 관심도 소멸되어 가지만 산촌의 재래식 단독 가옥에서는 뗄나무에 대한 필요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날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마당 한쪽이나 뒤안에 나무뼈늘이 그득 쌓여 있으면 저절로 집안의 훈기가 감도는 것 같다. 그리고 장작 벼늘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그 집안의 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가끔 내 글에 일꾼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20리 밖에 사는 믿음성 있고 착실한 30대 젊은이다. 내가 이 오두막에 온 이듬해 봄, 묵은 밭에 나무를 심기 위해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한 차 사서 싣고 와야 할 일이 있어 제재소에 문의를 했더니 한 젊은이를 소개해 주었다. 처음 전화로 사정 이야기를 했을 때 들려오는 목소리에 믿음이 갔다. 그의 소형 트럭으로 묘목을 실어온 다음 날 나무를 심기 위해 그가 다시 올라와 일을 하면서 나더러 아무개 스님이 아니냐고 물었다. 내 글을 읽고 책에서 본 얼굴을 기억해낸 모양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혼자만 알고 있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당부를 해두었다. 그때의 당부는 오늘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다.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내 거처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일남일녀의 가장인 그는 머리가 총명하여 무슨 일이든지 거의 만능이다. 지난 봄 흙방을 만든 것도 그의 솜씨다. 부양 가족이 있어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면서도 여가만 있으면 책을 가까이 하는 중심이 잡힌 사람이다. 그는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외로움을 타는 가슴이 따뜻한 사나이기도 하다. 이 외진 오두막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 기꺼이 도와주는 신실한 그가 없었다면 내 오두막 살림살이는 너무나 팍팍할 뻔했다. 그를 만난 인연에 나는 안으로 늘 고마워하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인간의 신의와 유대를 그만큼 굳게 맺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들의 잡초가 무성해졌는데도 나는 그대로 놓아둔 채 크게 자란 것들만 뽑아냈다. 내 성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뜰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뜰은 늘 말끔히 풀이 뽑히고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다. 나이 먹어가는 탓인지 게으른 변명인지 요즘에 와서는 내 생각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에는 될 수 있는 한 손질을 덜하고 그대로 바라보기로 한 것이다. 있는 사물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내 자신과 대상을 수평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대함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고 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그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 표준으로만 생각하고 둘레의 사물을 인간 중심의 종속적인 관계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 온갖 이변이 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잡초만 해도 그렇다. 논밭에 자라난 잡초는 곡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뽑아내지만 잡초 그 자체는 결코 잡초가 아니라 그 나름의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커다란 생명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옛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풀이 걸음을 방해하거든 깎고 나무가 관을 방해하거든 잘라내라. 그 밖의 일은 자연에 맡겨두라. 하늘과 땅 사이에 서로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만물로 하여금 제각기 그 삶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새벽에 내리는 비. 새벽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맡에 소근소근 다가서는 저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개울물 소리에 실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살아있는 우주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에서 나는 우주의 호흡이 내 자신의 숨결과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연의 소리는 늘 들어도 시끄럽거나 무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그윽하게 한다. 사람이 흙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에는 이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질서 안에서 넘치지 않고 순박하게 살 수 있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적은 것에도 고마워했다. 남이 가진 것을 시샘하거나 넘보지도 않았다. 자기 분수에 자족하면서 논밭을 가꾸듯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가꾸어 나갔다. 그러나 물질과 경제를 사람보다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예전 같은 감성과 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농사도 이제는 기업으로 여겨 먼저 수지타산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논밭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여기기보다는 생산과 효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흙을 가까이 하면서도 흙이 지니고 있는 그 덕성과 생명의 질서를 몸에 익히지 못하는 것은 흙한테 죄송하고 또한 흙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좁은 땅덩이에 인구는 불어나 어쩔 수 없이 양계장처럼 켜켜이 올려놓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우선은 편리하겠지만 인간의 본질과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이상적인 주거 공간은 못 된다. 그 같은 주거 공간에는 생명의 근원인 흙이 없다. 허공에 매달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생태이므로 인간 생활이 건강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좋건 싫건 그 상황 아래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뜻은 보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사는 일이 허다하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은 자기 자신이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가 또한 그런 흐름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들의 삶은 업의 노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상황을 별업이라 하고 사회적인 상황을 공업이라고 한다. 우리 둘레가 온통 부정부패와 검은 돈의 거래로 들끓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대가 저지른 업의 노름을 실감하게 된다. 탐욕이 생사윤회의 근본 요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두 분수밖의 욕심 때문에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처지라면 이해도 가지만 다들 번쩍거리면서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검은 돈에 놀아나고 있으니 사과 상자의 위력이 무엇이기에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자기 분수와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았던 우리 선인들의 선비 정신을 생각하면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후손인 우리의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싶다. 알퐁스 도데를 기억하는가?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한 양치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별을 쓴 작가를 아를르 역전에서 버스를 타고 한 10여 분 달리면 퐁비에이라는 시골 마을이다. 버스에서 내려 다박소리 듬성듬성한 메마른 언덕을 올라가면 정상에 작은 풍차집이 하나 있다. 알퐁스 도데가 1866년경 풍차 방앗간 소식의 연작을 썼던 곳이 바로 여기다. 지금은 도대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론강 언저리에서 불어오는 서북풍으로 풍차를 돌려 밀을 빠턴 방앗간이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야기 황금의 뇌를 가진 사나이도 도대가 이곳에서 쓴 것이다.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이어진다. 옛날에 머릿속이 온통 황금으로 된 사나이가 있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대리석 층계에 이마를 세게 부딪힌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쇠붙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부모가 놀라서 뛰어와 아이를 일으켜보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머리카락 사이에 삐죽이 황금 부스러기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아이가 황금으로 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갈까봐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한다. 아이가 자라서 18살이 되었을 때에야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너를 키우느라고 애간장을 태웠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머릿속의 황금을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없겠느냐고 한다. 아이를 선뜻 호두알 크기만한 황금 덩어리를 자신의 두개골에서 떼어내어 어머니에게 드린다. 그는 이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값비싼 황금에 정신이 팔려
이 황금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게 된다. 그는 황금을 마구 낭비하면서 왕족처럼 사치스럽게 살아간다. 뇌 속의 황금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꾸 줄어들고 못된 친구에게 도둑 맞기도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골 속이 다 비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세상에는 하찮은 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황금을 마구 낭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 하찮은 것들로 인해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자신의 좋은 특성과 잠재력으로 상징되는 당신이 지닌 그 황금은 무엇인가? 소중한 그 황금을 혹시나 하찮은 일에 탕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나는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일용에 쓰일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가지고 똑딱거리고 있으면 아무 잡념도 없이 즐겁기만 하다.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또한 즐겁다. 며칠 전에도 아궁이에 재를 쳐내는 데 쓰일 고무래를 하나 만들었다. 전에 쓰던 것이 망가져 다시 만든 것이다. 톱으로 판자를 켜고 나무단에서 자룻감을 찾아 알맞게 다듬고 똑딱똑딱 못을 박아 완성해 놓았다. 시험 삼아 새 고무래로 재를 쳤더니 고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아궁이 속이 말끔해졌다. 아궁이 속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불도 잘 들인다. 고무래 같은 걸 시장에서는 팔지도 않지만 만약 그걸 돈을 주고 사다가 쓴다면 손수 만들 때의 그 즐거움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처음 불이람에 들어가 만든 의자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짱하다. 장작더미 속에서 쓸만한 참나무 통장작을 고르고 판자 쪽을 잇대어 만든 것인데 사용 중에 못이 헐거워져 못을 다시 박은 것 말고는 만들 때 그대로다. 그때 식탁도 함께 만들었는데 몇 차례 암주가 바뀌더니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산중에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그에 맞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큰절 헛간에서 굴러다니던 밤나무 판자를 주워다가 대패로 밀고 톱으로 켜서 맞추어 놓은 폭이 좁은 서안은 지금도 그 암자의 큰 방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중노릇과 목수일을 간단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고 무심하기로 말한다면 중노릇보다 목공일 쪽이 그 창조의 과정에서만은 훨씬 앞설 것이다. 사람끼리 어우러지는 중노릇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생노름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좋아서 하는 직업이니 얼마나 될까? 대개는 그 일이 좋아서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수입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도 지니지 않고 책임감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일과 사람이 겉도는 불성실한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일에 흥미가 없으면 일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책임을 느낄 때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간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장인들은 그 일에 전 생애를 걸고 있다. 그들은 보수의 너클 팔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순간순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55세 혹은 60세가 되면 직장에서는 일을 그만 쉬라는 정년을 맞는다. 그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흥미와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현역이다. 인생에 정년이 있다면 탐구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멈추는 바로 그때다. 그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
타율적으로 관리된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심화시킬 그 능력마저 잃는다.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는 하루하루 마모되어가는 기계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인내와 열의와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옛날 장원의 한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원을 구석구석 아주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정원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 화분마다 꽃을 조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를 기특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을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다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밴 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 정원을 몹시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나무통으로 된 화분에 꽃을 새겨넣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손재주도 있는 것 같아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킨다. 몇 년 동안 조각 공부를 한 끝에 젊은이는 마침내 크게 이룬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최대의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품삯과는 상관도 없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간 것이다. 그는 화분의 나무통에 꽃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5분이나 10분만 더 손질을 하면 마저 끝낼 일을 시간이 됐다고 해서 연장을 챙겨 떠나는 요즘의 야박하고 약삭 빠른 일꾼들 눈으로 보면 그 젊은 정원사는 숙맥이요 바보로 보일 것이다. 자신의 일에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땀 흘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높고 귀한 존재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 피우라. 달빛에서도 향기가 나더라. 초복을 고비로 장마가 개더니 밤으로는 달빛이 하도 좋아 쉬이 잠들 수가 없다. 앞산 마루 소나무 가지 사이로 떠오르는 달은 더없이 정다운 얼굴이다. 잠옷 바람으로 뜰을 어정거리면서 달빛을 즐기다가 한기가 들면 방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겉옷을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 달은 어느새 중천에 떠 있다. 달밤에는 나무와 바위들도 달빛을 머금어 그 모습들이 한층 그윽해 보인다. 쏙독쏙독 쏙독새 일명 머슴새가 내 머리 위로 몇 바퀴 맴돌다 날아가고 저 건너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에 밤은 더욱 이슥하다. 밤이슬로 옷이 눅눅해져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방 안은 방 안대로 창호에 비친 달빛으로 넘치고 있다. 등잔불이 소용없다.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연다. 잠자리에 베개 위에 달님이 들어오신다. 달빛을 베고 누워 중천에 떠있는 달을 바라본다. 달도 나를 내려다본다. 아, 달빛에서도 향기가 나네. 이것이 요 며칠 동안 되풀이해 온 내 밤의 놀이다. 요즘 같은 이런 달빛은 1년 12달을 두고도 쉽게 만나보기 어렵다. 밝기로 말한다면 여름달보다 가을달이 한층 더하지만 가을달은 여름달만큼 푸근하지 않다. 그리고 가을달은 차고 쓸쓸하다. 강이나 산, 바람과 달은 정해진 주인이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이 투명하고 한가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취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달밤이 없다면 산에 사는 재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이런 밤에 나는 따로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
달빛 아래서 어정거리기만 하여도 내 마음은 가득 넘치려고 한다. 이런 밤을 누구와 더불어 맞이할 것인가?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는 묘리를 터득하고 나면 홀로 있어도 그저 충만할 뿐이다. 모처럼 달님이 내 뜰에 오셨는데 방 안에 꼿꼿이 앉아 좌선을 하고 경전을 펼쳐든다면 그것은 달님에 대해 신뢰가 될 것이다. 일상에 구겨지고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을 마치 달빛에 옷감을 바래듯이 맑혀야 한다. 달은 좋은 달빛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어떤 선비는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밝은 달빛이 방 안에 비쳐드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났으나 생각해보니 가까운 이웃에는 함께 달빛을 즐길 만한 벗이 없었다. 달밤의 정취는 아무하고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리박 절에 가 있는 한지기를 생각하고 그를 찾아갔더니 그도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뜰을 거니는데 뜰은 마치 호수와 같아서 물속의 수초가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대나무와 잣나무의 그림자가 달빛에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었다. 동서고금을 통해 달을 좋아하여 노래하고 읊은 시인 묵객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당나라의 시인 이백각대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하는 뜻도 잘 모르던 가락이 어린 시절 우리들 입에 곧잘 오르내렸었다. 달 아래서 홀로 마시며라는 연작시가 있는 걸 보아도 그가 얼마나 달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그가 배를 타고 달 마중을 나갔는데 강물에 비친 달이 너무 아름다워 그걸 건지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길로 종적을 감추었다는 사연은 실로 풍류 시인의 죽음답다. 서산에 해 기울어 산 그늘이 내릴 무렵 헐헐 벗어붙이고 맨발로 채소밭에 들어가 김 매는 일이 요즘 오두막의 해질녘 일과다. 맨발로 밭흙을 밟는 그 감촉을 무엇에 비기리.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흙을 가까이 하라. 흙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다. 흙을 가까이 하라. 나약하고 관념적인 도시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흙을 가까이 해야 삶의 뿌리를 든든한 대지에 내릴 수 있다. 땀 흘려 일하고 나서 물을 데워 끼얹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날개라도 돋아날 듯 상쾌한 기분이다. 동산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 나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것은 요 근래에 생긴 새로운 버릇인데 둥근 달을 맑은 마음으로 마중하기 위해서다. 오늘 스님의 오두막 편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 비로소 삶은 환하게 꽃피고 달빛처럼 은은한 평온과 향기가 스며든다는 것.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도 작은 손길 하나, 작은 흙 한 줌, 그리고 달빛 한 조각이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여유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